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종교의 역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시간부터 1648년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때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저희들이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던 1555년부터 이 30년 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시간, 그때까지 유럽 각국의 역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스페인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신대륙 확장되는 스페인 제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꼭 다뤄야 될 사람이 있죠.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콜럼부스. 제노바 출신의 이분은 지구가 둥글다, 지구 구형설을 확신하고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신항로 개척에 분연히 나섰다. 자, 당시 포르투갈 신항로 개척의 자극을 받은 이사벨 1세의 관심을 끄는데 그는 성공을 하고 결국 후원을 받게 되죠. 바로 1488년 포르투갈은 100년간의 그 아프리카 탐험의 열매로서 마침내 이 바돌로뮤 디아스에 의해서 아프리카 최남단의 아프리카 최남단의 그 희망봉을 발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1498년 마침내 바스코 다가마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는 그 항로를 개척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죠. 자, 이사벨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지만 당장의 후원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 당시는 이제 그라나다, 마지막 남아있던 이 무슬림 왕국, 그라나다 공략에 올인하던 중이어서 당장 지원은 못했다. 하지만 1492년 1월 마침내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스페인, 바로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있던 이 그라나다 왕국을 마침내 정복을 하면서 무슬림을 전부 추방을 하고 레콘키스타, 재정복을 완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4월 17일 이 콜럼부스와 이 산타페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콜럼부스가 발견하는 새로운 땅에서 콜럼부스가 대대로 세습적으로 부왕 그리고 총독직을 갖는데 허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산물의 10%를 갖는 거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8월 3일 마침내 세척의 배, 바로 산타 마리아 핀타 디냐호를 타고 120명이 팔로스항을 출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개월간 꾸준히 항해를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그리고서 10월 12일 오늘날 바하마 제도에 도착을 해서, 자, 그곳 이름을 이제 산살바드로, 바로 성스러운 구세주로 명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까지도 이제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서인도 제도라는 명칭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도가 아니고 바로 미지의, 당시 유럽인들이 알지 못하던 거대한 신대륙이었던 거죠. 1493년 3월 콜럼버스는 39명의 수비대를 신대륙에 남겨두고 금, 진주, 동물 그리고 원주민을 짓고 바르셀로나로 귀향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신대륙에서 황금과 향신료가 엄청나게 넘친다라는 거짓 보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이사벨 여왕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또 당장 인도의 총독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93년 이듬해죠. 9월 25일 2차 출항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고무된 이사벨 여왕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처음엔 3척이었죠. 이번에 17척의 배에 무려 1,500명이 승선하게 된다. 그리고 카디스항을 출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와보니까 이전에 남겨뒀던 39명의 잔류 선원들은 전부 살해됐어요. 원주민들에 의해서. 왜냐? 약탈과 강간에 분노한 원주민들에 의해서 모두 살해됐고, 콜럼버스가 얘기했던 금도 전부 강에 있는 사금뿐이었고 산출량도 보잘것없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서 함께 왔던 1,500명의 선원들도 엄청 동요하게 됩니다. 자, 다급해진 콜럼버스는요,
금 대신 원주민을 노예로 본국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사벨 여왕의 분노만 촉발했을 뿐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금을 찾아서 홀로 떠나면서 동생인 바돌로미를 대리 통치자로 맡깁니다. 자, 그러면서 산토 도밍고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1498년 5월 30일 그는 3차 출항에 나서는데 이때는 고작 6척. 그리고 여기서 기대했던 금은 결국은 못 찾았고요. 설상가상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반란에 직면하게 되면서 1500년 8월 그는 본국에서 파견된 사찰관에 의해서 결국 총독 해임된 채 본국으로 송환이 된다. 자, 그리고 1502년 내척을 이끌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나는 마지막 4차 항해를 가게 되는데 결국 끝까지 그가 얘기했던 금은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1504년 11월 귀국해서 돌아오지만 같은 해 자신의 후원자였던 이사벨 여왕이 이해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항해를 하지 못하고 2년 후 1506년 5월 22일 쓸쓸히 바야돌리드에서 죽게 되죠. 자, 그의 시신은 이제 세비야에 매장됐지만 1542년 바로 그가 찾은 그 신대륙의 히스파니올라의 산토 도밍고 성당으로 이장이 됩니다. 자, 오늘날 부르는 이 아메리카라는 그 지명 자체의 유래에 대해서 볼 텐데 1499년 이제 콜럼버스의 2차 항해 당시 동행했던 이 알폰소라는 사람이 독자 탐험을 하게 돼요. 이 탐험대에 피렌체 출신의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인물이 동행하게 되는데 그는 이제 그 탐험을 마친 이후 1503년 저서 신세계라는 책을 발표하죠. 여기에서 바로 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거대한 대륙이 바로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명명하게 되죠. 그리고 1507년 독일의 지리학자인 마르틴 발트제뮬러가 세계 전도를 출간하면서 거기에 신대륙을 추가하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제 아메리카로 명기하면서 이제 확정됩니다. 이러면서 2세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세계를 이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으로 나누면서 굳어진 이 유럽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자, 여기에 이제 또 용기를 얻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 1519년 포르투갈 출신의 이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스페인의 카를 5세 후원을 받고 5척의 배, 그리고 280명의 선원을 이끌고 출발하게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이 독점한 이 인도 항로, 거기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걸 보고서 카를로스의 지원하에 인도 항로를 대신할 그런 신항로 개척을 이제 나서게 된 건데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지구 구형설을 이 마젤란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견된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넘어서 더 서쪽으로 쭉쭉 가게 되면 결국 지구는 둥그니까 인도 항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그 항해를 시작을 한 것이죠. 자, 1520년 그는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는 여기에서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마젤란 해협으로 불리게 될 좁은 해협에서 무려 38일간 5척 가운데 2척의 배를 잃는 이 악전고투를 하게 되죠. 마침내 그는 잔잔하고 거대한 바다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태평양이다. 크고 고요한 바다라는 뜻의 태평양이 나오게 되죠. 자, 바로 이쪽에서 이전에 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발견해가지고 인도양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다루는 마젤란은 어떻습니까? 이 신대륙, 이 남아메리카 끝자락 여기에서 쭉쭉 돌아가지고 가다가 이제 태평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마젤란 해협 방금 언급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4일간 망망대해를 이제 횡단을 해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1521년 3월 괌을 발견하고요. 다음 달인 4월 달에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세부라는 섬에서 원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그는 결국 성경을 해변에 남긴 채 죽게 됩니다. 이로써 그의 역사적 항해는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지만 하지만 그의 생존자들은 항해를 지속하죠. 자,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말루쿠 제도에 도착을 해요. 자, 이때부터는 이미 포르투갈이 개척한 항로를 이때부터 만나게 됩니다. 자,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배에
향신료를 가득 싣고 그들은 포르투갈 함대의 추격을 피해서 인도양을 횡단한 후 희망봉을 돌아서 마침내 1521년 9월 세비야에 귀환하게 되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쭉쭉 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제 14일간 항해하고 필리핀에서 이제 결국 마젤란은 죽지만, 자,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말루카 제도에서 이제를 거쳐가지고 결국 그 이후부터 요거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다 큰 항로잖아요. 여기 남은 한 척의 배에 향신료를 가득 싣고 결국 이 항로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세비야로 돌아오게 되면서 마침내 세계 일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귀환자는 280명 가운데 고작 31명 뿐이었고 5척 가운데 딱 한 척이 돌아왔는데 그 유일한 배 한 척도 침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 일주에 성공해서 지구 구형설이 그야말로 입증이 되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선장 마젤란에게 세계 최초 세계 일주 항해자라는 영예를 안기게 됩니다. 자, 이로써 1529년 사라고사 조약이 스페인의 카를 5세 그리고 포르투갈의 주왕 3세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데 그 이전의 조약인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 이 마젤란의 항해로서 지구 반대편의 이 소유권 문제가 새롭게 야기되었다. 그러면서 태평양의 또 다른 기준선을 긋게 된 것인데, 자, 이전에 있었던 그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이거죠. 바로 쭉쭉 가다가 결국 이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서 이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스페인 땅,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쭉쭉 다 나누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태평양까지 발견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태평양에다 이제 선을 하나 다시 긋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게 걸치는 요 필리핀이 어떻게 스페인 땅이 되고 이쪽은 또 포르투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조약에 의해서 결국 이로써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필리핀은 스페인 소유가 되고 마치 그 남미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이 이 포르투갈 소유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라고사 조약에 의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다시 한번 자기들끼리 전 세계를 둘로 나누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조약이 또 체결이 된다. 자, 스페인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포르투갈도 이제 아프리카를 도는 인도 항로 이외에 새롭게 신대륙으로 가는 또 배를 띄우게 됩니다. 1500년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브라질 발견자가 되는데, 자, 결국 이제 토르데시아스 조약 6년 전에 생긴 조약에 의해서 여기다 걸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의해서 이 선에 딱 이 동쪽은 어때요? 포르투갈 땅이고 서쪽은 스페인이다. 여기 동쪽에 걸리기 때문에 이 브라질이 바로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 소유가 되는 것이죠. 1502년 피렌체의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이 포르투갈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데, 그는 이 항해에서 리우데자네이로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30년부터 54년까지 포르투갈인들은 이 브라질 주변으로 왕성한 정복과 탐험 활동을 하게 되죠. 자, 리우데자네이루 요새를 건설하고 또 선교사들은 와서 상파울로 학교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훗날 도시 상파울로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55년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프랑스에 있는 신교도들, 위그노들이 진출하죠. 하지만 포르투갈은 이들을 축출해내는데 성공하게 되고요. 나중에 1624년 네덜란드 또 사람들이 진출하게 돼요. 하지만 또 포르투갈은 또 이 네덜란드인마저 축출에 성공하면서 브라질에서 자신들만의 패권을 확립하게 된다. 당시 신대륙을 향하던 이들 탐험가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엘도라도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엘도라도, 이것은 스페인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황금으로 도금된, 치장된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 황금이 넘쳐나는 전설 속의 어떤 이상향을 가리키는 유명한 말이 됐죠. 바로 이 엘도라도 환상으로 계속 신대륙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의 어떤 외형적인 탐험 목적은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깊은 내면의 동기는 바로 엘도라도를 찾아서 일확천금을 얻는 것, 인생 대박을 건지는 것,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에르난 코르테스의 이 아즈텍, 지금 멕시코죠,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것. 자, 그리고 프란치스코 피사로의 잉카 문명, 바로 오늘날 페루죠, 잉카 정복한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자, 이 아즈텍과 잉카 제국에는 보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엘도라도 환상과는
차이가 상당히 있었죠. 자, 요 엘도라도 행방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원주민들을 고문하고 학살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적당히 막 저기 있다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엘도라도 환상은 무려 18세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던 가운데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그리고 3년 후인 1548년 멕시코의 사카테카스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면서 1581년부터 1600년까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은 유통량의 무려 89%가 이 신대륙에서 나오는 은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황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엘도라도에 비견되는 이제 사건이었다. 자, 신대륙에서 은이 유입되면서 스페인 왕실은 엄청 부유해지죠.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다 탕진하게 되고, 결국 1557년부터 1647년 사이에 스페인은 무려 6번이나 파산,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죠. 자, 은이 엄청나게 유럽에 유입되면서 유럽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었다. 오늘날도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막 풀면서 지금 인플레가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 신대륙에서 유입된 은으로 인해서 당시 가격혁명,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 자, 17세기 말 포르투갈 영인 브라질에서도 거대 금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탐험가들은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신대륙을 향했는데 바로 선교, 바로 황금, 그리고 무역이었다. 특히 이 신앙은 이 탐험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력한 근원이었는데, 자, 이들이 망망대해에서 유일하게 그를 아는 선원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은 황금을 찾아 떠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황금의 위안을 주었다고 하지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남미는 이제 주로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동무대였다고 하면 북미는 영국과 프랑스의 무대가 됩니다. 자, 남미에서 브라질 제외 남미 전역, 그리고 북미에서도요, 오늘날 그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는 바로 스페인의 영토였는데 나중에 미국이 야금야금해서 다 빼앗게 되는 것이죠. 자, 영국의 북미 개척 역사를 간략히 볼 텐데 1497년 바로 헨리 7세의 지원하에 당시 제노바 출신의 후안 카보트, 영어로는 존 캐버치라고 합니다. 그가 북미 탐험을 해요. 하지만 그 이후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별다른 정복 활동을 펼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가 1585년에서 88년까지 후안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3차에 걸쳐서 북미를 탐험하게 되고요. 1611년 이제 엘리케 허드슨이라는 분이 오늘날 그 자신의 이름을 딴 그 허드슨 해협을 발견하게 됩니다. 1606년부터 영국 왕실은 본격적으로 발견한 북미 발견지의 식민지화 작업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런던에서 많은 회사들이 설립이 되죠. 자, 그들이 1607년 제임스타운을 설립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1613년 네덜란드인들이 바로 허드슨강 하구에 정착을 하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신대륙에서 특히 북미에서 영국과 이 네덜란드 영토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데 영국은 자신들이 찾아낸 남미의 식민지인 가이아나를 네덜란드에 주고, 네덜란드가 건설한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맞바꾸는 상호 교환하는 쪽으로 해서 평화롭게 영토 분쟁을 이제 끝냅니다. 이러면서 요 뉴 암스테르담, 이 네덜란드인들이 건설했던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는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죠. 바로 뉴욕으로 말이죠. 자, 1620년 바로 제임스타운 북쪽에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이 설립이 돼요.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했던 곳입니다.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인들은 대서양 연안을 따라서 1776년 미국이란 이름으로 독립할 때까지 동부의 13개 주가 개척이 된 것이죠. 빨갛게 표시된 이 지역들, 여기가 바로 이제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13개 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도 북미 개척에 이제 느지막이 시작을 하는데 참여하죠. 1524년 후안 베라시노가 북미 동북부 연안을 탐험하고요. 1534년, 35년에 자크 카르티에가 오늘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발견하고 그 주변을 뉴 프랑스로 명명하게 됩니다. 자,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정복과 식민화 작업이 시작이 되면서 퀘벡, 몬트리올 이런 도시들이 세워져요. 자, 이러면서 캐나다 동부에서 미국 중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 이 지역을 당시 왕이었던 루이 14세 이름을 따서 루이지애나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의 수도는 바로 퀘벡이었다. 퀘벡.
자, 지금 보시죠. 파란 요 지역들, 여기가 바로 이제 당시 프랑스 영이었던 루지애나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수도가 바로 퀘벡이라는 것이죠. 자, 콩키스타도르, 정복자라는 뜻의 이들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볼 텐데, 바로 스페인에서 떠나는 이 정복자들. 당시 신대륙, 하면 이제 신대륙에 대한 이 동경으로 인해서 초기에 수많은 탐험가들이 등장합니다. 자,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탐험가에서 나중에는 엘도라드, 전설을 따라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탐욕가들이 나와서 이제 신대륙에 가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자, 이들을 이제 우리말로는 정복자, 스페인어로 콩키스타도르라고 하죠. 자, 이들은 이제 그곳에 있던 이제 원주민 상대로 압도적인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잉카, 아즈텍과 같은 고유 문명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이들로 인해서 광활한 이제 식민지가 개척이 된 또 부인할 수 없는 결과물이 있죠. 자, 당시 이 압도적인 전력의 스페인 군대의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들이 본국에서는 이제 수백 년간 레콩키스타 전쟁을 펼쳐왔고, 또 국외에서는 바로 이탈리아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쌓인 실전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페인의 이 톨레도 산 검은요, 칼은 손꼽히는 강도를 자랑했고요. 자, 이들의 쏘아댄 석궁은 당시 중세 기사의 갑옷도 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총과 대포는 이제 신대륙 원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대요. 뭔가 소리가 빵 하고 소리 나면 거기서 연기가 팍 나다가 한 사람이 팍 쓰러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은 이게 신의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특별히 군견, 이 스페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군견은 사납고 용맹해서 원주민 수십 명에 필적하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자, 이 개는요, 군견은 냄새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정도로 영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력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가지고 온 말이었는데, 이 말은 이 아메리카에서는 처음 보는 동물이었다고 하죠. 이 원주민들은 이 대포보다 오히려 기병대에 더 큰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바로 이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들도 의도하지 않은 무기인데 바로 전염병이었던 거죠. 자, 이거에 의해서 결국 스페인 원주민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이를 노동력을 충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인디언은 한마디로 물과 함께 사는 종족이었는데, 유럽인들은 한마디로 목욕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죠. 제가 중세시대 목욕문에 대해서 항상 언급할 때 이들은 평생 태어날 때 물을 뿌리는 세례, 그거 이외에는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엄청난 악취는 향수를 뿌려대면서 이를 메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이 불결했던 요 유럽인들은 수많은 병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천연두, 매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디언들은 속절없이 죽어갔지만, 이로 인해서 거의 멸종 위기에 몰리게 되고 노동력이 한참 부족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수백만의 흑인 노예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자, 흑인 부족들은요, 타 부족민을 잡아서 이 백인 노예 상인에게 경쟁적으로 팔았다고 하죠. 이 노예 무역은 전쟁의 버금가는 엄청난 참극을 초래하는데, 자, 이 망망대해 항해 중에서 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 배 위에서 죽은 흑인들이 무려 15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435년 교황 유게니우스 4세는 노예 무역하는 자는 파문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자, 1503년 이사벨은 이제 앵코미엔다, 우리말로 하면 위탁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바로 콩키스타도르, 이 정복자들이 신대륙에서 찾아낸 새 영토에서 그들에게 군사, 행정, 사법권 등 전권을 위임한 것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고 그 탐험비를 각자 부담하도록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뭘까요? 당연히 이들에 의한 원주민의 착취, 노예화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12년 페르난도 2세는 부르고스법을 공포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근절되기까지는 상당히 요원했다. 자, 이런 가운데 라스카사스라고 하는 분이 50년간 강력하게 인디언과 흑인의 인권을 옹호하면서 오늘날 남미의 사도로 추앙받는 성자가 되죠. 바로 이분입니다. 라스카사스. 자, 이런 라스카사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1541년 카를 5세는요,
신법을 공포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콩키스타도르의 요 엔코비엔다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었던, 무한대로 주었던 권력을 빼앗고 부왕령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이 부왕은 누굽니까? 바로 군주인 카를이 이제 파견한 일종의 이제 관리예요. 부왕은 식민지에서 군주와 동일한 권한을 갖죠. 하지만 그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부임지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판은 왕실에서 보낸 왕립 법원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재판관들이 재판하면서 이제 재판권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전권을 갖고 있던 이 콩키스타도르가 반발하겠죠. 곤살로 피사로 주도로 이 콩키스타도르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548년 이들은 결국 진압이 되고 처형이 되었다. 자, 신대륙과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황금 찾아 산만리 하다가 결국 이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결국 그걸 교역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무역은 이제 신대륙과 유럽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무역을 콜롬비아 무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신대륙에서는 감자, 고구마, 호박, 코코아, 비버 가죽 이런 것들을 수출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가축들, 그리고 바나나, 배, 오렌지, 포도 등의 과일을 수출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스페인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에서 특별히 신대륙 확장되는 스페인 제국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